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2장 인센티브입니다.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출판사 와이즈베리입니다. 이 책은 2012년 4월에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2019년 3월에 초판 85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돈과 시장을 둘러싸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숙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지, 시장 가치가 가족, 지역사회, 공공선을 훼손하거나 잠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묻습니다. 지난번 제1장 새치기에서는 우선 탑승권, 렉서스 차로, 대리 줄서기 사업, 진료 예약권 암거래, 전담의사 제도, 새치기의 시장 논리, 시장대 줄서기, 시장과 부패, 암표 거래는 무엇이 잘못일까? 줄서기의 도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인센티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인센티브는 과연 공정한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뇌물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장 인센티브의 목차입니다. 불임시수를 장려하기 위한 현금 보상, 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 왜곡된 인센티브, 벌금 대 요금, 검은 코뿔소 사냥권 구매, 바다 코끼리 사냥 권리, 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먼저 불임시수를 장려하기 위한 현금 보상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아기들이 마약 중독자에게서 태어난다. 이 아기들 중 일부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출생하고 또 상당히 많은 아기가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받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가 있는 자선단체의 설립자 바버라 해리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 기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마약 중독 여성이 불임시수를 받거나 장기간 피임하면 현금 $3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리스가 1997년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3,000명 이상의 여성이 해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판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뇌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임 시술에 현금을 보상하는 제안이 강압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 여성이 돈을 받고 불임 시술을 하기로 동의한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고 우려합니다. 누가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적 유인책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여성의 중독 상태와 그 여성들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를 받고 불임 시술을 받겠다는 결정은 실제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여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어떤 조건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어떤 조건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최소한 경제학자로서의 역할에서만큼은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뿐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규범이 어떤 활동을 지배해야 하는지, 어떤 재화에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점점 더 도덕적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두 번째,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불임시술을 하는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미스러운 예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성적이 좋거나 표준화된 시험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상금을 줍니다. 이렇듯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고 학교가 앓고 있는 문제를 현금 인센티브로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뉴욕시에서는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상금을 주자 출석률은 높아졌지만 시험 성적의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금 인센티브가 가장 효과를 발휘한 곳은 댈러스 소재의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를 받은 학생들은 학년 말에 이르자 독해 점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돈을 주면 아이들이 독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며 결국 독서의 내재적 장점을 퇴색시키고 밀어내거나 서서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센티브 세 번째,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현금 인센티브 제도가 유행하고 있다. 더욱 많은 의사, 보험회사, 고용주들이 사람들에게 약을 복용하거나 금연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도록 돈을 지급한다. 환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태가 악화하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의사들과 보험회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도록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면서 현금 인센티브 제도로 효과를 보기가 가장 까다로운 분야는 체중 감량입니다. NBC에서 방영하는 리얼리티 쇼는 시즌 동안 체중 감량 비율이 가장 큰 참가자에게 $25만 지급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백 달러의 상금은 비만 참가자들이 4개월 만에 약 6kg을 감량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체중 감량은 일시적 현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는 효과가 있을까? 이 제도에 반박의 여지는 없을까? 여기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는 공정성과 관련한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과 관련한 반박입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과체중인 사람은 스스로 체중을 감량해야 하지 체중 감량에 따른 보상으로 납세자가 낸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태한 행동에 대한 불공정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곡된 인센티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자의 친구는 어린 자녀들이 감사카드를 쓸 때마다 $1씩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쓴 감사카드를 읽어보면 억지로 썼다는 사실을 대부분 눈치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장기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카드를 쓰게 하려고 뇌물을 주는 방법은 단기간에 감사카드의 수를 증가시킬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해당 재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어린이집의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따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교사는 퇴근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헷갈리는 결과입니다. 벌금을 매기면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금전적 지불 방법을 도입한 것이 규범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온 부모들은 교사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생각했습니다. 벌금을 마치 요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불편을 끼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일한 시간이 늘어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왜곡된 인센티브의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벌금 대 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금과 요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벌금은 도덕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비용이고, 요금은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한 가격입니다. 즉, 이 얘기는 쓰레기 투기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맥주캔을 버리면 단순히 청소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제해야 하는 나쁜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체가 멀쩡한 사업가가 자신이 일하는 건물 가까이에 주차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는 대가로 다소 비싼 벌금을 기꺼이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는 벌금이 자신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는 도덕적 중요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벌금을 요금으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의 형편을 존중하지 않고 일정 주차 공간을 할애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음, 과속 범칙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벌금을 요금으로 대할 때 벌금이 나타내는 규범을 무시합니다. 일부 부유한 운전자들은 과속 범칙금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자동차를 모는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비디오 대여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요금 $2를 내지 않고 파리 지하철을 타면 최고 $60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요금을 내지 않고 시스템을 속인 행위에 대한 위약금이다. 하지만 최근에 상습적인 무임승차자들이 벌금을 요금으로 바꾸는 영리하면서도 저렴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무임승차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보험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회원들은 매달 약 $8.5를 부정행위자 상호공제조합이라는 기금에 납부하는데, 이는 합법적인 한 달 정기승차권 가격인 $74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벌금과 요금 중에 어느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려면 논의되는 사회제도의 목적과 그 목적을 지배하는 규범을 파악해야 한다. 그 해답은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늦게 찾으러 가는 것, 요금을 내지 않고 파리 지하철 개찰구를 넘어가는 것, 또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 연체된 DVD를 돌려주는 것 등 무엇에 대해 논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실생활에서 벌금과 요금의 차이는 사적인 비디오 대여점의 연체료는 요금으로 보셨고요. 공공도서관은 운영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이 책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된 책을 반납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든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자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도덕적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보호해야 할 태도와 규범을 변질시키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시장 논리가 도덕 논리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결국 도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오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2장 인센티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